자, 그리고 오늘은 몰핀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역할이 크십니다. 오늘은 유시민 작가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오늘은 정말 괴롭습니다. 나도 힘들어요. 처음이야. 안 돼요. 작가님 힘들면. 나도 힘들어요는 처음이네. 네. 네. 자, 그리고 오윤의 신 엄마 부대 대표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진짜 유시민 작가님 방송 요즘 안 하셔가지고 맞아요. 진통제 필요해서 나도 모르게 유시민의 낚시 아카데미를 보고 있는. 나도 그랬는데. 나 진짜 나도 그랬어. 오디오도 별로고 어. 그냥 낚시도 가만히 너 고기도 못 잡으셔. 근데 그거 막 드시고 있는데 보기만 해도 뭔가 안 좋은. 나도 그래. 아니 그리고 녹화 기준으로 어제 이제 또 새로운 영상 하나 맞아요, 떠가지고 올라왔는데. 거기서 그나마 윤석열 풀려난 이야기를 좀 해줄까 싶어서 들었는데 그 한참 전에 찍으신 거더만. 아니, 내가 17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갔다가 금요일 날 왔거든요. 전 밤에. 네. 그러니까 아직 들어온 지 나흘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옛날 거를 왜 잊어 올려요? 사람 흥분하게.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왜 조회수가 그렇게 많나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그래, 저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낚시하다가도 그 말을 해줄 수 있고 그치. 매운탕 먹다가 해줄 수 있잖아. 그래서 들어갔다가 낚였잖아. 그래, 진짜. 저번에 완전 낚였어. 내가 낚였어. 야, 아니, 근데 낚시 나는 프로그램에 낚였어? 이제 오래전에 예정해놓은 것들이라 이제 계엄령 발동 이전에 이미 다 비행기표 사고 호텔 예약하고 다 해놔서 안 가면 네. 손실이 너무 커요. 그래서 네. 이제 계획대로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 이제 탄핵 인용돼서 끝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다 왔는데 안 끝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끝난 게 아니라 대혼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갔다가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뉴욕에 어떤 아는 분이 그 햄튼이라고 그 끝에 그 바닷가에 거기 조그만 별장이 있다고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고 거기서 그냥 글이나 쓰라고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어? 여기 총기 사고 나면 뭐 한국서 전화 많이 오죠.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맨하탄은 멀쩡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내란 소개가 풀려나서 지금 관자에 돌아가서 뭐 수정방을 마시는지 화요를 마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삶은 또 돌아가요. 한국에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제가 들어왔거든요. 네.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스트레스 만땅으로 지금 장난 아니에요. 장난이 진짜. 아닙니다. 다 부글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님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하고 오늘 이제 한참 만에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튼 안 계시는 동안에 쥐기현, 심우정, 최상모, 윤석열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 이 사람들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가 진짜 너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벌써 석 달 전에 처음 이 계엄령 나고 나서 나왔을 때 그 얘기 했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맞습니다. 우리는 현대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 비슷한 행위는 여러 번 했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그 반정 쿠데타 그러니까 5.16하고 5.18 이 두 번의 반정 쿠데타를 군부 쿠데타로 겪었고요. 네. 그리고 10월 유신이라는 1972년도에 박정희의 친위 쿠데타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의 성공한 반정 쿠데타와 성공한 친위 쿠데타를 견디면서 이만큼 온 국민이잖아요. 위대하다.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실패한 친위 쿠데타를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현대사에서 실패한 친위 쿠데타 처음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는 쿠데타가 실패했기 때문에 금방 범인을 색출하고 처벌하고 이렇게 될 걸로 생각하지만 친위 쿠데타이기 때문에 실패해도 그렇게 말끔하게 치료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내란의 공범 또는 잔당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모든 권력기관의 책임자들 가운데 그 사람들이 다 퍼져 있잖아요. 그대로예요. 뭐 하나라도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온 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그렇긴 하네. 또. 요새 오동훈 공수처장 봐요. 누가 임명했어요? 윤석열이 임명했어. 근데 결국은 윤석열을 잡아들였잖아요. 네. 풀어준 건 지기현 판사하고 그 두 사람의 배석 판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풀어줬죠. 네. 합법적으로 탈옥을 시켰지만 어쨌든 이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던 모든 권력기관들이 다 잔당이나 공범은 또 아니잖아. 이것만 해도 럭키비키야.
우리의 마음가짐에 좀 문제가 있었네. 아 그래요? 저는 좀 럭키비키까지 마음이 안 가는 게 박근혜 탄핵 때는 저렇게 무능하고 나쁜 사람들 처벌해야지 이런 생각이었다면 윤석열 탄핵은 이거 안 되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라는 위기감이 이 차원이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뭔가 박근혜 때는 시스템으로 뭔가 나라가 돌아가는 느낌인데 지금은 아예 다 붕괴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하면 안 되는 일을 몰래 혼자 하다가 최순실하고 걸려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이건 다르죠. 그죠? 거기는 공범이나 잔당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국가기관, 군, 경찰, 뭐 그러네. 행정부, 내각을 다 동원해서 그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를 때려부시기 위한 쿠데타를 했다가 실패한 거기 때문에 네. 박근혜의 국정농단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힘든 것 내렸는데 같아요. 왜 이러냐 하는 거는 맞아.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두 대상을 한 차원에 놓고 그 이 평가하는 이거 논리학에서는 차원 혼동의 오류라고 그래요. 네.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박근혜 탄핵과 비교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안 돼. 나도 모르게. 그리고 전문가들은 더 심플하다고 했잖아요. 내란이. 그 사람들도 다 처음 겪어보잖아요. 야, 누구 자꾸 비난하지 마. 아 답답해 죽을 것 누구 같아. 비난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마. 그 사람들도 몰랐잖아. 그렇죠.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생각해봐요. 지금 국힘당 의원 몇 명이라도 가세해서 예. 그 203표로 탄핵했잖아요. 네. 아, 탄핵 가결. 그것도 기적 같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아주 기적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럭키비키지. 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다가도 그래도 다소 마음의 짐이 들어지지 않아요? 교원 영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위 구태타는 결국은 조직들이 함께하고 아직도 내란 잔당들이 남아 있어서 윤석열이 돌아와서 본인들이 살아남을 방법들을 계속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럴 거예요.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위 구태타의 특성상 이게 쉽게 정리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했는데 실패했어. 네. 근데 그 국가 권력에 수장들은 그대로 있어.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머릿속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그냥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되게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나라를 위해서 고백한 사람들은 좌천이 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김성훈 이런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 해임시키고 이러잖아요. 맞아. 그런 거 보면 약간 진짜 빡이 치죠. 맞아. 솔직히 이해 네. 안 돼요. 개인적으로 보면 일단 그 한 학교 동문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 서울법대 내란과 과거부터 서울법대 내란과 문제를 제가 과거부터 얘기하면서 이거 한날 한시에 모이라고 해가지고 묻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약간의 손실은 있지만 30% 이상 좋아질 거다라고 제가 늘 얘기해왔는데 항상 하셨어. 그 얘기 사람들이 다 코웃음 쳤거든. 맞아. 재미로 느꼈지. 네, 진짜 재미로 들으셨고 풍자로. 저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시절부터 벌여온 일들을 저걸 쿠데타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저는 그 와중에서 느끼는 인간적인 어떤 그 절망이나 배신감이 뭐냐면요. 그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던 그 똘마니 검사들 있잖아요. 네. 그것들 중에 이원석이 하나만 빼고 다 저 가까웠던 후배들이에요. 심지어 심우정이는 제일 가까운 후배였어요. 심우정이? 네. 진짜요? 그 심우정이가 얼마나 저기 한 놈이냐면 윤석열이가 저를 어거지로 기소하고 막 이런 일 했지 않습니까? 심우정이가 밤중에 전화해서 저한테 분해가지고 네. 형님 이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수사심의위원회 뭐 공소심의위원회 다 제기하셔가지고 취소시켜야 됩니다. 아니 그랬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그랬던 사람이 뭐야? 지금 어떻게 저러냐 이거죠. 네. 아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인간적으로 얘가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법조인으로서 처음 시작했던 게 수도군단 검찰부장이었는데 제 바로 직속 검찰관이에요. 제 바로 밑에. 근데 그때부터 쌓아왔던 이게 30년간의 어떤 인연이나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개인적인 친분을 떠나서 그냥 어떤 이게 얘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 믿을 수 있다라는 게 있었는데 그렇겠죠. 이번에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내가 아는 심우정이하고 검찰총장 심우정이가 이렇게 달랐구나. 근데 내가 속았구나. 아니 속은 게 아니야. 야, 그 근데 생각이 너무 나보다 훨씬 고통스럽게 약간 위로가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아니 드리는 진짜로 거예요, 지금. 나보다는 훨씬 힘들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속은 저를- 게 아니고 네. 그때 전화해서 비분관계했던 심우정도 진짜고 예. 아 진짜요? 이번에 직위원 판사의 판결을 네. 빙자해서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도 진짜예요. 예. 응? 우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들의 행위를 비평을 할 때 저 나쁜 놈이니까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이러면 그건 비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를 비평을 할 때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행동은 어떤 의지의 표현이에요. 행동이 우연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의지가 개입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뭘 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겠죠. 목적이 어떤 네. 추구하는 목적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목적을 왜 가지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이번 건은 과거에는 권력 비판적 심우정의 모습. 근데 지금은 권력 옹호적 심우정의 모습. 너무 상반되잖아요. 그때도 최강욱 의원은 권력을 권력자였나? 갖고 있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아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심우정은 그런 거야?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윤석열은 이미 직무가 정지돼 있잖아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99.99% 그러니까 우리 말에 만에 하나 탄핵이 기각되면 이렇게 표현하죠. 만에 하나를 퍼센티지로 하면 10,000분의 1이니까 0.01%야. 한 그 정도의 가능성으로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이 있고 99.99%의 확률로 탄핵 인용이에요. 몇 대 네. 몇으로 하든 뭐 상관없이 탄핵 인용이라고 이제 저는 보는데 그 조건에서 충성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출장 가기 전에 여기 한번 나왔을 때 그 얘기 했는데 지가 살려고 하는. 네, 수상하다고 심우정 네. 그 얘기 했잖아요. 네. 두서없이 얘기하자고. 지기현 판사의 그 판결을 두고 사법부의 판단이다, 법원의 판단이다 이런 식의 보도를 많이 하던데 말로도 그렇게 하고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해요? 법원이라는 조직은 판결하지 않아요. 네. 사법부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것은 지귀현 부장판사가 배석판사 둘이 딱 교체된 직후에 그냥 자기 독단으로 한 판결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날로 계산해라 하고 법에 돼 있는데 시간으로 계산해서 위법 판결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체포적부심이든 구속적부심이든 그렇게 해서 다 산입하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렇죠. 산입했잖아요. 네. 그것도 위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판단을 할 수는 있어요. 아 이건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아. 인권보호 측면에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판사직위원의 생각이지 사법부나 법원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판사 한 사람이 그 동기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윤석열을 구속 기간이 지나서 기소되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풀어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기현 판사가 왜 그랬냐는 상관없이 이 사람은 위법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건에서 어떤 질문을 떠올리게 되냐 하면 위법 판결을 하는 판사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요 바로. 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내란 사건의 재판장이야 또. 네. 또 맞아요. 1심 재판. 그러니까 구속 기간 계산과 관련해서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계속 관련자들의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어떻게 못해? 아 못해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문제를 삼아서 판사를 탄핵하잖아요. 그럼 또 헌법재판소로 가요. 헌법재판소 또 기각할 거예요. 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 어떤 운전기사가 버스 운전기사가 100원짜리 없을 때 하나씩 빼가지고 커피 자판기에 커피를 빼먹었어요. 그 8번 빼먹어서 800원을 네. 횡령했다고 회사에서 해고를 했는데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판사가 대법관이 돼 있잖아요. 진짜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은 지금 모든 탄핵 사건을 지금 8명 전부 다 탄핵 기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이진숙부터 시작해서 검사들까지. 네. 근데 어떤 건 전원일치 기각, 어떤 건 4대4 기각 이렇게 돼 있는데 고위급 공직자에게 민간 버스 회사의 운전기사보다 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 근데 지기현 판사가 위법 판결을 한 판사인데 이 위법 판결을 한 판사가 그 위법 판결을 한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의 재판을 그냥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 사는 세상이에요. 이 지금. 미칠 노릇이야 그게. 심우정은 심우정이. 그거를 즉각 항고, 즉시 항고도 안 하고 보통 항고도 안 하고 온갖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을 얼른 풀어줬어. 네. 왜 그랬겠어요? 자기 연루돼 빨리 있으니까. 가서 증거인멸하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대상의 행위를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의지를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봐야지. 네. 심우정은 그냥 권력의 아버는 나쁜 놈이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일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지금 윤석열은 관저로 돌아가서 신나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옆에 막 그 석방돼서 나올 때 네. 정진석 비서실장이 따라다니고 네, 따로 왔어요.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인데 비서실장이 그 옆에 왜 나타나?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은 최상목인지 최하목인지 네. 그렇죠. 보좌해야 돼요. 지금 규정상. 네. 그러니까 지금 불법을 마구잡이로 저지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 맞습니다. 윤석열이 석방되어서 조용하다고 그러는데 뭐 하고 있냐? 열심히 증거인멸하고 있고. 아,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그 검찰 수뇌부의 내란 관련성을 입증할 증거, 비화폰. 이 비아폰 내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삭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걸 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네.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를 해서 석방 지휘를 한 이 행위를 우리가 해석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행위를 해석할 수 있는 가설이 네.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실패한 내란이 신속하게 이게 진압되겠냐고요. 아,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답답한데 네. 이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맞아요. 저 지기현 판사가 계속 재판을 하고 있고 저 지지수한 검찰총장이 멀쩡히 나와가지고 돌아다니고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 내란 속의 피의자는 집에 들어앉아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고 헌법재판소는 말이 없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겪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인데 모든 행위 주체들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를 확실하게 인식해야 괜시리 열받지 않고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차분히 생각하고 뭘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냥 화나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해야 화가 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음. 우리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 내란 종식이 더뎌서 화가 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뭐 제일 크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고위 공직자라는 사람들의 그 정말 허접한 모습을 내가 진짜 여실히 지켜봐야 되는 거야. 있는 괴롭죠. 그대로 너무 괴로운 거야. 야,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운영했어?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고위공직자였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는. 두 분도 그러세요? 전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저는 그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드러나서 다행이라고 저는 오히려 안도하는 측면이 좀 있고 그렇지. 제 고통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쩡하게 어릴 때부터 내가 진짜 코 닦아주면서 키웠던 놈들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있는 이 모습. 아. 그러니까 고발사주 고발장을 썼던 손준성이, 그다음에 무슨 저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이 무슨 저 간첩 사건 조작했던 뭐 이시원이 저 공직기관 비서관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이야. 아니, 손준성도 아는 사이예요? 아이 그럼 그러니까 근데 최강욱을 고발사주 고발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나 나 처음 또 듣는데. 아니요 여러 번 얘기했어. 그래서 걔들이 한때 손준성을 최강욱 라인이지 윤석열 라인이라 아니라고 했던 적도 있어. 지들이 해명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근데 그러네. 그거를 또 제가 또 이뻐하는 후배라고 또 집에까지 다 데리고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이면서 우리 애들이나 뭐 집사람도 다 알고 아이고. 당신 후배들은 참 착해. 당신이 부르면 그렇게 찍소리 못하고 따라오는 거 보면 뭐 이런 아이고, 것들이 진짜로. 싹 다 저거야. 그러니 와. 근데 인간적인 회의감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네. 저보다 더하네. 크게 위로됩니다. 자기는 매불쇼에서 김웅한테 한 번 당하고도 맛이 갔잖아. 나는 크게 위로됩니다. 아니 이게 일상이야 일상. 아, 위로됩니다 이거. 아니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뭐 최고 엘리트들이 뭐 공동체 의식이나 이타심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의 없어. 양심이나 염치, 없어. 부끄러움을 왜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자기 뭐예요? 이익을 위해서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까지야 내가 뭐 동의는 안 하지만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본능이 그런데 몰래 뭐 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최상목이 봐요. 자기는 위헌 판결 난 것도 안 따라. 그런데 거부권 행사할 땐 꼬박꼬박 얘기하는 게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거부권 행사한대. 아니 헌재 결정이 나오면 승복해달라고 국민한테 호소한대. 못다 내고 니나 해 니나. 화내지 말라며. 그러니까
국민을 개 돼지 바보로 보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최소한의 염치가 없는 모습에 그게 아니라니까. 최상목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다 내란 공범 잔당들이에요. 아 그렇죠. 그 증거를 다 인멸해야 자기가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무 뻔뻔하게 헌재 결정이 나오면 모두 다 승복해달라고 국민들께 절박하게 호소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는 안 지켜. 네. 안 지켜. 근데 그걸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웃기는 거야 한마디로. 웃겨서 그냥 웃겨서 혼내는 거야. 아 혼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닌데 자기가 하는 은행이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걸 본인이 모르겠냐고요. 알겠죠. 근데 그 본인은 얼마나 괴롭겠어. 이게 인지 부조화라는 건데 내가 옳지 않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짓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돼. 라고 생각할 때 그 생기는 인지 부조화와 그로 인한 심적인 갈등 있죠. 없어 보이던데 엄청 신나가지고 막 여기저기 박수 쳐주니까 그러니까. 막 대통령 놀이하고 있고. 아니, 나는 뭐냐면 이 교활함에도 최소한의 성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최소한의 성의도 없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최상목 같은 애들은. 인지 부조화는 작가님 얘기했듯이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원칙이 있고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따르면 본인이 망해. 그럼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남는 방법을 정당화시키는 논리와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니까? 모든 문제가 다 그래요. 지금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이 막 되지도 않는 소리 막 짓거려대잖아요. 네. 그 왜 그러겠어요. 나경원 같은 사람 법률가잖아 원래. 판사. 네, 근데 자기 재판은 6년을 끌어서 지금 빠루 그 사건은. 그러니까. 그거 이제 내년 이맘때나 돼야 선고한대요. 네. 이제 그 판국에 지금 되지도 않는 소리를 막 늘어놓는 이유, 뭐 쌍권이 날마다 입만 열면 헛소리에 가까운 그런 망언을 쏟아내는 이유가 권성동. 뭐냐면 권영세. 지금 당원 베이스가 다 극우화됐잖아요. 극도로 우매한. 그러니까 이게 국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차기 대선 후보로 김문수 지지율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라고 자기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으니까 자기들도 그 덫에 빠져가지고 못 나가 이제. 그 당권을 잡든 대통령 후보가 되건 뭐라도 하려면 그 당심에 아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터무니없는 소리들을 그러니까 이재명 만물 기원설 아 맞아. 진짜 그렇더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살고 자기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게 철이 들고 나서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 학습된 거면은 저렇게 뻔뻔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최욱 씨 말처럼 맞습니다. 요만큼의 가책도 없는 것처럼 예. 헬렐레거리면서 나쁜 짓을 하잖아. 괴로워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옛날부터 생각했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학습돼서 체화된 거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시면 학교 다닐 때는 성적이 높은 게 권력이고 지위예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시험만 잘 찍으면 네.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요. 네. 그러면 그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1등을 해야 되는데 2등을 하는 친구가 상당히 센 2등이 있어. 그러면 내가 하나만 실수하면은 1등을 놓칠 것 같아. 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컨닝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들키지만 않으면 나는 원래 1등이었기 때문에 다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다 인정되는 거 아니에요. 쟤는 원래 1등이었어. 우리보다 똑똑해. 뭐 이런 식으로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도 다 그렇게 그래서 생각하고. 전교 1등 괴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맞아. 그러니까 그걸로 나는 1등만 차지하면 모든 것들이 다 정리된다는 체험을 10살도 되기 전부터 그걸 익힌 거예요, 몸에. 맞아.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어른들이 얘기하지 않았어. 맞아. 너는 서울법대를 들어가서 고시에 붙어서 집안을 일으켜라. 요 얘기만 들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지나온 사람들의 그 생각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거기까지 굳이 생각해줄 이유도 없고 맞아. 필요도 없는데 얘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네. 지금 상황에서 나는 검찰총장이라는 자리, 경제부총리라는 자리,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자리, 이게 학교 다닐 때 1등 해가지고 모범상 받고 반장하던 자리하고 똑같은 거야. 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들키지만 않으면 내가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나는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키고 있으니까 문제인 거죠. 자, 지금은. 그럼 너무 이제 열낼 필요 없는 게 시간 문제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열심히 증거인멸하고 뭐 하고 있지만 네.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네.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어차피 그때는 거부권을 발동을 못하기 때문에 최상목이 권한대행을 탄핵 안 당하고 끝까지 하더라도 그래봤자 60일이에요. 그러고 나면 다시 특검을 도입을 해서 그때 되면 국회도 이제 다수고 예. 그다음에 행정권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하면 다 밝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야. 근데 문제는 탄핵 인용이 빨리 나야지. 그렇죠. 그게 안 나니까 지금 사람들이 불안한 거잖아. 네. 근데 그 탄핵 인용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극우 쪽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부 판결과 함께 뭔가 지금 조율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쪽은 희망 사항이죠. 우리가 보통 음모론에 빠질 때는 어떨 때 빠지냐 하면 누군가가 어떤 주체가 있어서 이 전체적인 상황을 다 파악하고 지휘하고 기획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의 단위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그게 돼요. 아,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은 혼돈이에요. 지금은 아, 그래요. 어느 세력 어떤 개인도 상황을 장악하고 있지 않아요. 아, 그러면 좀 낫지. 그러니까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이 요새 전투력 예, 최고입니다. 전투력 지금. 만렙돼 가지고 네. 국회 가고 막 국힘의원들하고 막 지지고 볶잖아요. 그 모습도 재밌어. 어떻게 국민의힘하고 써? 네. 김용남 변호인가보다 더 많이 배웠지. 그렇죠. 그 재밌어. 그런 것처럼 각자가 저마다의 의지를 가지고 저마다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저마다의 권한을 가지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람이 확 불잖아요. 그럼 모든 사물이 소리를 내는데 소리가 다 달라. 사물마다 고유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은 강도의 바람이 불어도 사물이 다른 소리를 내는 것처럼 이 혼돈스러운 실패한 신이 쿠데타 내란 상황 속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체들이 자기 나름의 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 돼요. 아, 그럼 좀 나아. 누구도 상황을 장악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 박근혜 탄핵도 8대 0으로 만장일치 판결이 났잖아요. 네. 근데 약간 작은 쟁점 하나에 누가 의견 가진 사람이 있어서 부대 의견처럼 달아주는 조건으로 8대 0으로 했어요. 네. 그때 제가 JTBC 썰전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전원책 변호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방송에서 한 말인가 뒤에서 우리끼리 한 말인지 이제 기억이 불확실한데 5대 2는 확실하대. 그때도 8명이었거든. 헌법재판관. 8명인데 어떻게 5대 2예요? 그 한 명이 지금 왔다 갔다 이제 하면 헷갈린다는 거지. 헷갈린다는 아.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쪽으로 하면 기각될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막 주장을 했어요. 제가 그때 녹화장에서 8대 0이에요. 네. 8대 0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나름 정보를 갖고 있다고 막 이래가지고 하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아니 솔직히 헌법재판관들한테 물어보자고요. 이 일이 그렇게 최종 변론하고 3주가 넘도록 결정을 못할 일이냐고 이게. 아, 그건 그러니까요.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럼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야. 왜 이러는 거냐. 왜? 그러니까 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안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뭔가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이게는 국회 소추단에서 제기한 5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이 5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확인된 사실들에 미루어 볼 때 헌법 위반이 있었느냐를 판단하고 이 헌법 위반이 중대한지에 대해서 살피고 네. 그리고 헌법소 의지가 없다는 거는 윤석열의 지금까지 행태를 볼 때 명백하잖아요.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내가 보기에 하루면 끝날 일이야. 그럼요. 네. 근데 이거를 지금 3주씩이나 끌면서 못하는 이유가 뭔데? 라고 지금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에 묻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는 취재가 안 돼. 최강욱 변호사 어때요? 취재돼요? 취재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취재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막 그 극우 유튜버들이 뭐 5대 3으로 뭐 기각 난다, 뭐 각하된다 이런 각하. 헛소리들 막 떠들어대고 그건 있어. 의미 없어. 이 조건에서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제가 뭐 다른 데 나가서도 그렇게 하는데 헌법재판소 관들의 평의가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보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신뢰할 만한 어떤 정보가 있기에 그런 얘기를 하냐? 우리
우리 누구도 아무 정보가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그 작은 단서로 예, 이제 해석하는 누군가가 거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주체가 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고 믿으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지지자들 중에서는 혹시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하면서 헌재를 가로로 만들겠다고 지금까지 한 거고. 네. 그 헌재가 계속 시간을 끄니까 아니 그게 아닌가 봐. 헌재가 우리 편이 맞나 봐. 이렇게 돼서 지금 희망회를 돌리는 거고. 네. 이쪽 지금 헌법 수호 세력 쪽에서는 8대 0에 이건 따져볼 것도 없어 라고 했는데 결정이 안 나고 있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권력 엘리트 카르텔 법적 카르텔 이 뒤로 파고들어서 윤석열 쪽에서 공작해가지고 기각시키는 거 아니야? 이게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헌재 멱살 잡고 싶다고 그러고 막 난리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 정보가 없어요. 이거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상식을 믿어야 돼요. 상식을. 예. 그러니까 허위 정보가 난무하는 이 조건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권력 엘리트들이 엉망이라고 그랬지만 제가 그 진단에 일부 동의하면서 동의 안 하는 거는 그 권력 엘리트들과 함께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왔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기보다 나은 데도 별로 없어. 대한민국보다 나은 데도 별로 없다고요. 국제적으로 봐도. 국제적으로 봐도. 더더군다나 2차 대전 후에 신생 독립국가 중에서 이만한 정도의 권력 엘리트를 만들어낸 사회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많다는 점을 성찰적으로 인식하고 이걸 개선하려고 의지를 품고 네. 자기 비판적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뜯어고치고 노력하고 이건 좋은 태도인데 네. 자기 비하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의 권력 엘리트들은 문제가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 이 정도 되는 나라도 별로 없어. 이 정도도 없다. 그게 인간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 세상은 온갖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한 아름다운 아름다움까지 갔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만 윤석열, 김건희라는 사람들 자체가 비상식의 몰상식이기 때문에 약간 상상력을 사돈의 8촌에 헌법재판관 사돈의 8촌까지 어떻게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그렇죠. 계속 다 나쁜 걱정하시죠. 생각이 들어요. 다 생각- 근데 하죠. 인간의 그 한계를 인정하셔야지 그 역사라는 것도 이해가 되는 그렇죠. 거지. 안 그러면은 역사에 그 이상한 일들이 왜 자꾸 생기겠어요? 그럼요. 벌써 천년왕국 됐지. 그럼요. 이상사회 됐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늘 인간 사회는 이래요. 음. 그러면서 점씩 나아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의 권력 엘리트가 행정기관이나 무슨 법원이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언론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악마화하고 그 윤석열을 분칠했던 그 언론도 우리의 권력 엘리트잖아요. 그렇죠. 그 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일부예요. 네. 그 모든 것들이 작용해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정권이 6개월을 못 가고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다 국민들이 그걸 심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윤석열을 만드는 데 일조했던 부패한 권력 엘리트들 중에 일부가 또 윤석열에게 등을 돌리고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70년 넘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 정보가 없어요. 지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언제 할지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그렇지만 저는 뭘 믿냐 하면 보수고 진보고 성향을 떠나서 네. 여기서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그 우매한 25% 말고는. 네. 헌법재판관들도 성향이 보수적이고 그런 건 분명해요. 진보 성향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보수 성향이에요. 판사는 원래 그래요. 이 실정법 가지고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도 여기서 탄핵을 기각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알 수 있어요. 계엄 선포 전과 똑같은 상황으로 복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가 달라졌냐 하면 계엄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을 받아서 복귀하는 그쵸.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그 윤석열이 이러는 거야 이제. 뭐 누구 뭐 장관 탄핵한다 그러고 검사 탄핵한다 그러고 예산안 처리 안 해주고 이러면 특전사 출동시켜. 네. 계엄 발표해. 그러고 막 국회 유리창 막 깨고 다녀. 막 단전 단수하고 막 해. 그래도 괜찮잖아. 들어줄 때까지. 바다에 빠뜨리고요.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볼리비아 되는 거야. 지난 200년 동안 그 볼리비아 갔다 왔는데 최근에 볼리비아가 시몬 볼리바르라는 그 투사가 스페인에서 독립시켜서 이름이 볼리비아가 됐잖아요. 이게 200년쯤 됐어요. 독립한 지.
쿠데타가 몇 번 일어났냐? 192번인가 192번째가 몇 달 전에 일어났어. 진짜요? 그 중에는 친위 쿠데타도 있었고 반정 쿠데타도 있었고 좌파 쿠데타도 있었고 우파 쿠데타도 있었고 또는 쇼 쿠데타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뒤에서 들을 쑤셔가지고 하는 쇼로 하는 실제 쿠데타가 아닌데 쿠데타인 척하는 쿠데타도 있었고 아이고. 그러니까 그 나라는 그냥 쿠데타가 일상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친위 쿠데타 허가증을 줬잖아 윤석열한테 기각되면. 기각되면. 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최소한의 상식에 의해서 판단을 해볼 때 이걸 기각한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아무 때나 발동하고 군을 아무 때나 동원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되냐? 볼리비아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헌법재판관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빨리 좀 하지. 그래요. 아니 이게 그렇게 3주씩이나 끌 일이야? 아 진짜 그러니까 그들만의 세상에 사는구나 이 사람들. 국민들 얼마나 다급한지는 모르고. 월요일 날 제가 그 김성훈이랑 구속영장 검찰이 청구할 거 같냐 안 할 거 같냐 경찰이 신청했다고 나왔잖아요 월요일 날. 이번에는 청구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오늘? 지금 그랬더니, 했어요. 예. 했어요? 네. 아니, 또 나는 시- 탄핵 인용될 때까지 안 할 줄 알았는데. 지금 했어.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이 검찰이 아니,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어요. 아, 네. 법원에 청구했어요? 예, 지금 막 청구했는데 속보 나왔습니다. 막 나왔는데 김성훈이가 가만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김성훈이도 그렇고 치무정이도 이거 불안해서 그거 청구하겠냐라는 말씀들을 댓글로 많이 하시길래 그 아니, 사이에 그래도 증거인멸 다 했나 보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할 거다 했는데 하잖아요.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게 꽉 걱정하는 쪽으로만 모든 게 악화돼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나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고 네. 또 하나 이제 왜 이렇게 끄느냐 뻔한 걸 가지고 네. 저도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잖아요. 누가 하나가 찡짜를 붙는다, 뭐 시비를 붙어가지고 뭐 어쩌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하나는 왜 그럴까? 있다고 치고 있다면. 예. 그리고 그러면 지금 유 작가님 말씀처럼 개인의 이익에 충실해서 보는 게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어찌 보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한테 당면한 지금 가장 뚜렷한 이익은 뭐냐? 헌법재판소장 되는 거예요. 망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9명 완성되잖아요. 네. 망은혁 재판관은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 헌법재판소장이 다음 정부에서 소장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지명해봤자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그렇지. 되기 때문에 아. 민주당이 소장만 동의를 거쳐야 되거든.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소장 안 돼. 그래서 지금까지 대행 체제로 있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국힘 쪽에서 계속 뭐 누구를 하자, 누구를 하자, 네, 누구를 네. 하자 3번이나 했는데 민주당에서 노 해가지고 문영배 대행으로 지금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네. 계속 그 동안에 이종석을 다시 하게 해달라, 법제처장 이완규를 하게 해달라, 그 다음에 그도저도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정영식을 하게 네.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3번 다 다 거절당했 제꼈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왜 민주당 2명 하는 거를 그러면 받아들이고 공문까지 보냈느냐? 그거가 조건이었어. 우리가 2명 받을 테니까 소장은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합의가 된 거 맞는 거야. 그런 거였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막 계엄이 나고 판이 뒤집어지니까 나가는 사람들조차도 난가? 이 생각을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난가병이고. 난가가 내가 소장인가 다음. 내가 소장 될 수 있다. 결국은 보면은 나중에 이게 헌법재판소 이제 결국 판결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다 얘기들이 적히게 되고 이 부분은 누가 강조했고 이 부분은 누가 넣자고 하는 게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이 생생낼 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 내가 소장이야. 요게 지금 다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뭐 근데 하는 그 거야?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 끝내자고 하다 보니까 저기 저렇게 되면은 유시민 소장이 될 가능성이 내 거 한 줄 넣어야지. 최강욱 소장이 돼. 그럼 그거는 민주당한테 이럴 조금 가능성이 더 있어요. 잘 보일 수 있게끔 뭔가를 더 넣어야지 자기네들이 어필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대목을 왜 생각하게 됐냐면 우리가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믿고 있는 재판관이라고 얘기하는 순서대로 정영식, 김영두, 조한창, 김복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정영식, 김영두 두 사람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재판 진행할 질문도 때. 많이 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건 팔다빵이라고 확신을 한 사람이거든. 내가 뭐 지표생물도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표절해가지고. 근데 그 두 사람이 자기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있다고
가장 간절하게 염원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는. 자, 헌법재판관님들 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거는 그대들끼리 알아서 맞아. 하시고. 소장 누가 하든지 말든지. 그 소장 실권도 별로 없으면 명예지. 아 명예예요? 네, 그 국가의전 서열, 연봉 이런 게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하고 싶어 하는 건 이해를 해. 그거는 그대들끼리 빨리빨리 해결하고 이걸 빨리 선고해야 돼. 빨리. 그런 게 말입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 가설이 틀리기를 바라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1등하고 내가 반장해야 돼 이런 생각에 발로일 수 있다라는 게 슬프다는 거죠. 다음 정부 들어오면 9명 다 소장해줘요. 근데 공동소장. 아니 작가님 말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헌재 재판관들이 아무리 윤석열이 지명하고 아니면 임명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보수적이라는 표현을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게 이념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보수는 기존의 헤게모니를 바꾸지 않기를 원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뭐 보수적 성향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기 원하기 때문에 파면이나 탄핵으로 갈 거라고 저도 보는 거죠. 빨리 안 돼가지고 국민적 혼란이 있다는 것들도 알 거 아닙니까? 알죠. 그러니까 뭔가 그 내부에 계속해서 방해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방해한다고 해도 이 국가적인 혼란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래 너 그럼 반대하고 네가 독박 써 이렇게 하고 해도 돼. 그렇지. 근데 그 나름의 만장일치가 안 되고 그 나름의 그걸 관통하는 동료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헌법재판관이다. 그렇지. 근데 우리는 헌법재판관이고 저 구름 위에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그 그들만의 이 세계에 살고 있어. 예. 그냥 뭐 저 사바 세계에 있는 것들은 그냥 그들은 원래 떠드는 것들이잖아. 그리고 뭐 중간에 뭐라고 했어. 이걸 빨리 3월 11일까지 해야지 나라 돈 몇백억을 또 아낀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적어도 그 고위 법관으로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오로지 지가 앞으로 어떤 평판을 얻고 내가 앞으로 뭘 더 할 수 있느냐만 상관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아니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뉴스를 볼 거 아니에요. 보죠. 보는데 굉장히 열심히 봐요. 지금 이제 사회적 신뢰도 조사 데이터들을 보면 제일 신뢰도 높은 데가 헌법재판소야 지금. 네. 아. 맞아요. 헌법재판소가 압도적으로 신뢰도가 높았어. 이대로 가면 며칠 지나서 조사하면 뚝 떨어질 거야. 네. 이대로 가면 지연하면 계속 맞아요. 지연하면. 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신뢰가 높을 때 이걸 빨리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 그분들이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걸 중요시 여기든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걸 중요하게 여기든 뭘 중요하게 여기든 상관없이 기본 조건은 맞습니다. 네.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신뢰하고 맞아요. 기대하고 좋아하고 있을 때. 네. 헌법재판소에서 의지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상태가 유지되어야지만 네. 헌법재판소가 헌법기관 헌법을 수호하는 최종적인 기관으로서 자신의 어떤 위상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네. 헌법재판관들 자신이 더 의미 있는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 정도를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근데 이렇게 늘어지는 거는 그 내부에서 해결을 해야만 되는데 잘 해결되지 않는 어떤 갈등 요인이 있거나 또는 너무 잘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한 나머지 시간이 걸리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 윤석열 탈옥 이후에 겁먹어가지고 이렇게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윤석열이 안 나왔으면 더 빨리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윤석열이 풀려난 거 있잖아요. 네. 이거는 국힘당에 엄청 안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요? 국민의힘에 다 적용 반작용의 법칙이 네. 있어요. 음. 이게 지금 그 얘기 해도 되나 윤석열이 풀려난 거? 열받지 말라고요. 물론 내란 수계가 풀려나서 뭘 하고 이제 돌아다니지는 않아. 틀림없이 뭐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인지 장애가 심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성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지금도 술 먹고 있을 텐데 증거인멸하고 뭐 그러고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좀 지나면 이제 우익 유튜브에 출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탄핵 인용되고 나서 60일 후에 대선을 하게 되는데 대선 기간에 가만 안 있어. 절대 가만 못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풀려난 게 국힘한테는 아주 그냥 재앙이에요. 재앙. 맞아요. 그래서 꼴 보기 싫어서 화가 나지만 네. 밑에 그 명령을 받고 실행했던 군인들은 경찰 군 간부들은 다 잡혀가 재판받고 있는데 그 풀어준 판사가 재판하고 있고 당사자는 수개는 풀려나 있고 이게 열받긴 하지만 난 그거를 못 받아들여 나는 그 자체를 못 받아들여. 이제 그것이 내란 잔당과 그 내란 옹호 정당인 국힘당에는
아주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봐봐. 생각하면 약간은 위로가 될 거예요. 똘마니들은 다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나와 재판 받는데 네. 두목은 가가지고 양복 입고 또 머리 띄우고 거기 말이 앉아가지고 지가 됩니까, 재판 받고 또 그게. 이러고 있어봐요. 그게 대선에 어떻게 작용할지. 그래서 선거 기간에 그게 이뤄질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아까 이제 헌법재판관들도 이 세상 문제에 대해서 알겠냐 모르겠냐 해서 제가 확인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윤석열이가 풀러나온 다음에 네. 적어도 제가 알기로 5명 정도의 헌법재판관이 자기가 정말 믿을 만한 가까운 법조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밝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냐. 예, 윤석열이가 풀려나고 근데 지규현이가 무슨 논리를 결정문에 네. 썼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 전화를 해서.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자기가 진짜로 이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바깥으로 안 나간다고 생각할 때는 얘기를 하는 게 일종의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영장 전담 판사의 경우에도 누가 거물이 이렇게 돼가지고 영장 실질심사를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거를 영장을 발부했을 때 안 했을 때 사회적 파장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나름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판사들하고도 얘기하지만 네. 바깥에 지가 믿을 만한 사람하고도 얘기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번 이제 이 윤석열 석방 사태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도 굉장히 이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했다라는 거는 제가 확인한 사실이고 또 하나 윤이 아까 우리 오 여사 말씀처럼 외부에서 얘가 막 전화도 하고 네, 막 사돈의 이렇게 위세도 떨고 팔촌까지만. 압박도 네.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러지 않겠냐. 근데 헌법재판관들 현재 헌법재판관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윤은 그렇게 현재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야. 지 손바닥 안에 있거든. 이 공깃돌이거든. 그러니까 윤은 헌재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윤석열이 보내버릴 수 있는. 운명을 내가 보내버릴 수 있는 거지. 이거 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헌법재판관들한테는 큰 영향이 변수가 안 없습니다. 될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려면 저 극우들끼리 모여가지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윤석열 파면시키고 나면 나와서 너 변호사 못하게 하고 우리나라 쫓아낼 거야. 이게 훨씬 두렵지. 윤석열이가 바깥에서 뭐 너네 이거 안 하면 죽어. 뭐 그런 이거는 거는 변수가 오히려 안될 자극만 것이다. 하는 거지. 좋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창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창호 선생님 말고 안창호 위원장. 이 사람은 박근혜 탄핵할 때는 헌법재판관이었고 아니었어. 지금은 인권위원장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 같은 사람이라도 헌법재판소에 가 있으면 안창호도 거기 자리에서 맞는 생각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진 않아요. 안창호 씨는 그 사이에 더 늙었잖아. 우린 다 늙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인권위원장의 안창호는 내가 못 봐주겠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건데 자기 성찰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그 나이가 많이 들면 자리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전에 그 욕 엄청 먹은 발언. 그러니까 내가 60 넘으면 되도록이면 책임이 큰 자리에 안 가려고 그러고 65살 넘으면 때려 죽어도 죽여도 내가 책임 있는 자리에는 안 간다는 것을 내 개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안 했어야지 나는. 그냥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괜히 말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괜히 말. 노인 폄하라고 이제 욕을 엄청 먹었는데 네. 그게 실제로 그 위험이 있어요. 나는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근데 아니게 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된 걸 몰라. 그러니까 안창호 씨는 우리 안창호 옛날 일제강점기 안창호 선생님 말고 네, 안창호 도산 위원장. 선생님 말고 지금 창조과학 믿는 그 네. 안창호 위원장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자신의 본능과 지금 퇴화를 거듭해서 와 있는 지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 우리 속담에 비눗방에 뭐 칠한다는 거 있잖아. 딱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안창호 씨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인권위원장으로 갖다 놓은 윤석열의 책임이지. 안창호가 원래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 검사 출신으로서 헌법재판관에 지명이 돼가지고 이명박 때 지명이 됩니다. 이명박 말기에. 그래가지고 헌법재판관으로 갔어요. 그러고 나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저기 최동욱 총장이 왜 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쫓겨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쫓겨나죠. 네. 그 와중에 검찰총장 후보자로 안창호가 거론이 됩니다. 검사 출신이니까 헌법재판관이 돼 있는데 그랬어요.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헌법재판관 돼가지고 한 4개월쯤에
검찰총장 이제 그 다음 검찰총장 인사 검증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뭐 동의서 내야 되잖아요. 그걸 안창호가 냈어. 그러니까 그랬어요? 헌법재판관 되고 나서 4개월 만에 검찰총장 하고 싶어가지고 그걸 낸 사람이에요. 와. 권력력이 엄청. 근데 이게 정말 웃기는 게 헌법재판관은 6년짜리고 네. 의전서열로 따지면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보다 높잖아요. 높죠, 훨씬 네. 높죠. 검찰총장은 길어야 2년 하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 근데 검찰총장을 하겠다고 낸 거야. 신기해.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얼마나 많은 카르텔의 꼭대기 점점에 아. 있는 건지를 보여주는 장면일 뿐만 아니라 와.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헌법재판관에 지금 애착이 없던 사람 아니에요. 아. 그리고 생각을 해봐도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에 살기 힘든 사람이야. 일단 진화론도 안 믿고 세상이 창조됐다고 믿는 사람인데 헌법을 어떻게 믿어 이 사람이. 근데 그냥 할 수 없 자리 준다니 가서 있었던 거야. 근데 안창호가 박근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단 말이야. 안창호는 네. 안창호는 박근혜가 잘못한 거 없다고 할 거야. 네. 적어도 안창호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정영식보다 훨씬 더 심한 사람이 당시에 안창호였다고. 뭐 이견도 없이 예. 진짜요. 찬성했잖아요. 예. 근데 그때도 저는 무조건 팔대빵이라고 했었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후일담을 헌법 연구관들한테 들었는데요. 네. 그때 주심이 안창호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결정문을 주심이 쓰는 거다라고는 이제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때 안창호가 내가 쓴다 이거. 내가 이거 잘 쓸 수 있다 이거 막 인용 결정문을 인용 결정문. 그래요. 거기 막 오늘의 성경 말씀도 써놓고. 오늘의 안창호와는 달랐어. 성경 말씀 써놓고. 그 안창호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뿌듯하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몰라. 아, 그래서 했어요, 본인이? 했다니까. 했지. 아, 네. 결국 본인이 했고. 네, 다 했다니까. 이념이 없이 그냥 와. 권력 뭐 이런 거 진짜. 아니 그런 사람이 안창호만 그런 게 안창호. 아니고 지금 윤석열 변호인단의 그 소추 네. 피소추인 대리인단의 변호사 중에 노무현 대통령 아, 지명으로 맞아요. 조대현. 예, 네. 그 헌법재판관 했던 네, 분도 있어요. 거기 와 있잖아. 그렇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 변호인 했었어요. 네. 그리고 헌재 재판관도 하고. 아유, 그러니까 그 너무 또 혼란스러워. 저 변호인으로 선임되기 전에는 또 계엄 이거 위원이라고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돈 막 받고 이거 선임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너무 괴롭고 이게 정신이 없어 나는. 이 세계의 본질은 운동이에요. 운동이요? 변화라고. 음.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방향으로든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된다. 그것은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변질 아니에요? 변화라고요? 변화라고 받아들여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조차도 온전히 믿으면 안 돼요. 자기가 자기도. 예,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네. 늘 변화하고 그 변화가 꼭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향으로만 변화할 거라는 기대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간에 대한 환멸을 덜 느끼게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 작가님도 믿지 말아요. 네, 진짜 나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리고 괴팍한 정보 처리자들이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참 이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모여서 아니 또뭐 세상을 이만큼 만들어 왔잖아요. 아니 오늘 왜 그래? 아니 우리 대한민국을 이만큼이라도 만들어 왔다는 거는 정말 대견하지 않아요? 이런 존재들이. 아니 이게 저 문과 남자가 과학 공부를 하신 이유라니까. 아니 혼자 도대체 여행 갔다 문과 지식으로. 오셔가지고 야 낭만만 가득하시네 이거 지금. 지론이야 지론. 지금 속이 터져 죽겠는데.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내 생각과 우리 사회가 흘러가는 모습이 아무리 못해도 한 60% 정도는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거 그치, 아니에요. 상식이라는 거.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살아?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에도 생각해요. 에? 만약 그러니까 저는 이제 탄핵 인용될 거라고 확신하는데 그래도 0.01%의 확률로 있다고 쳐요. 네. 기각될 확률이. 이제 탄핵이 기각되면 난 뭘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생각을 뒷머리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엄령을 발동하리라고 물론 민주당에서 경고를 계속했지만 설마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 내란 수괴가 이상한 산수 마법의 산수를 통해서 풀려나리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그건 상상 그건 못했어. 상상 못- 마찬가지로 그건 못했어. 저 내란 수괴 피의자가 풀려나 있다는 사실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60일 동안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인간 세상은
신비로움으로 가득해요. 저기 또 마무리는 왜 다 이렇게 돼요? 정말 긴장되고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근데 아니요. 그 대신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되고 그건 그것이 뭐.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걸 내놓고 논의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이런 걸 해가면서 그건 뭐 좋죠. 그래도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문명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믿음은 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이 내란성 불면증을 이겨내면서 네. 이렇게 살아나가야죠. 그러니까 역사가 증명하는 게 상식의 힘이나 아니면 집단 지성의 힘이 그래도 작동하고 있다는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약간의 뭐 울퉁불퉁은 있었지만 전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님 말씀처럼 우리가 분노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예, 필요하겠다. 분노는 의지를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에 사로잡힌 일을 피해야 돼요. 네. 중요한 말씀. 럭키비키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제가 장원영 씨 노래는 잘 모르는데 네. 럭키비키야는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 역사 속에서 정의가 그냥 한 방에 확 시원하게 이긴 적은 없어요. 한 번도. 그냥 가까스로 승리하는 거야, 가까스로. 지는 경우도 훨씬 많고 네. 정의가 지는 경우도. 근데 우리는 지금 아까 계속 럭키비키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겨오고 있는 와중이라는 그럼요. 거에 대해서 네. 어제가 탄핵 소추가 됐잖아요. 네. 아니 그러고 그 군 지휘관들 있잖아. 네, 네. 6명 직위 해제 이제 됐잖아요. 네, 네. 무려 석 달이 넘게 지나서 그 707 특임대장 포함해서 김현태. 예,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이제 직위 해제가 됐어요. 네. 인재사. 안 된다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랬지만 결국 되잖아요. 내가 짜증 내니까 되는 그 거예요. 경호차장 구속영장도 이제 청구를 했는데 나는 청구했잖아. 탄핵 네 인용되고 번째 나서 할 줄 어. 알았더니 내가 짜증 내니까 되는 거야. 계속 짜증내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울퉁불퉁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만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더 열받고 분한 이유가 뭐냐면 아니 박근혜 때에 비해서 이거는 훨씬 나쁜 놈인데 훨씬 어떻게 나쁘지. 이게 시간도 더 오래 가고 훨씬 사람들 나빠. 이렇게 열받게 하고 피를 말리느냐 이것 때문에 열받잖아요. 우리도 혹시 나쁘니까 어려운 거야. 그렇지. 경험 때문에 열받는 거거든. 네. 그럼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쪽 편에서도 자기들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 쉽게 물러나서 깨졌다라고 그렇겠죠. 생각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경험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게 지난번 박근혜 때는 분당도 되고 막 이랬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아니 그때 쪼개져 보니까 나간 사람들만 손해보고 죽고 배고프고 결국 다시 합쳐지게 되고 쪼개지니까 대선은 그야말로 작살 나더라. 네. 그러니까 어디 극우의 산에 몰려 있을 망정 그래도 저기 모여 앉아가지고 지들끼리 저기 정광훈이가 표현한 모닥불이라도 쬐는 게 낫다. 네. 이러고 있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그들이 야 우리가 극우에 기대니까 야 우리 박살 나더라 아무것도 남는 거 없더라라는 교훈이 좀 그렇죠. 그게 이제 됐으면 이거 좋겠어. 유권자들이 몽둥이 들어야 돼요. 네. 네, 그게 약간 이제 좀 더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윤석열이 뭐 풀려나 있든 안 풀려나 있든 상관없이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이제 약간 정상화돼가는 추세예요. 한동안 극우들이 막 표본을 오염시키다가 뉴스공장에서 하는 15,000샘플 조사 또 이제 전화 여론조사 5,000샘플 이런 걸 이제 한다는 거 매주 최근 나온 걸 보면 정당 지지율은 지금 ARS 조사에서 50대 40 정도예요. 50대 40. 근데 대선 양자대기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를 찍겠냐, 국민의힘 후보를 찍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정도로 비슷하게 나와요. 50대 40 정도. 네. 근데 사람을 딱 넣잖아요. 네. 네. 이재명 넣고 한동훈 넣고 이재명 넣고 김문수 넣고 이렇게 넣으면 차이가 확 벌어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보수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윤석열이 당선이 됐던 거거든. 반면에 이재명은 내부에서 균열이 있었고 이낙연 쪽 떨어져 나가서 저쪽으로 넘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윤석열은 보수를 완전 연합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까지 다 끼고 네. 그러니까 최대 연합을 해서 0.7%를 이긴 거예요. 네. 윤석열이. 근데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나서 권력을 독점하면서 그 연합이 갈갈이 찢어진 거예요. 이준석 쫓아내, 누구 쫓아내, 뭐 조중동도 말을 안 듣고 뭐 극우 유튜브 이래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켰던 보수대 연합이 갈갈이 해체됐어요. 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분열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오. 왜 후보를 넣었을 때 차이가 벌어지냐 하면
내부에 심각한 균열이 있어요. 하나를 그 모이지 윤석열 않아요. 잘했네 그러니까 그거는. 한동훈을 넣으면 잘했네.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 한동훈을 배신자고 생각하고 지지를 안 해주니까 20%도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김문수를 넣어. 김문수를 넣으면 이제 탄핵 반대론자들은 김문수를 확 지원해 주는데 반면에 그쪽 온건한 보수 쪽에서는 김문수가 뭐야? 그래서 안 찍어주는 거야. 그래서 그쪽이 당으로서 분열된 것은 아니지만 지지층 베이스가 이미 분열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윤석열이 결국은 탄핵을 당한 이유도 스스로 집권연합을 해체했기 때문에 탄핵을 당한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2심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놓고 뭐 설왕설래하고 뭐 시끄럽고 뭐 저쪽에서는 주진우 국회의원인가 네. 하는 자가 뭐 법원 행정처장 상대로 해가지고 그저께도 보니까 뭐 무슨 형사소추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걸 뭐 대법관 회의를 해가지고 뭘 해라 이런 이제 헛소리를 막 늘어놓고 있던데 진짜 헌법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사람들 검사들은. 결국은 이 민심의 흐름을 보면 이재명 악마화와 한편으로 언론을 통한 이재명 악마와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 대연합, 그 최대 연합 이걸로 정권을 탄생시켰는데 이게 무너졌잖아요. 네. 이 반대로는 반대쪽에서 지금 이번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다음 대선은 그냥 이재명 대선으로 가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수 쪽은 베이스가 당원 지지층 베이스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이 절대 안 돼요. 이제 그렇게 지금 흐름이 잡혀가기 때문에 네. 막 그렇게 막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탄핵 인용은 돼요. 네. 안 되면 또 안 되는 대로 또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뒤에 부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공한 친위 쿠데타도 이겨냈던 국민이잖아요. 네. 맞아요. 성공한 쿠데타도 우리가 3번 당했지만 다 이겨내고 민주주의로 왔던 국민이에요. 대단합니다. 예, 주저앉을 것 같아요. 네. 절대 주저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겠지만 벌어지면 또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 상황으로 안 가고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될 거예요. 네. 예, 그러면 그 정권을 바꾸고 나서 다시 내란 특검을 만들어서 네. 지금 숨어서 압력하고 있는 잔당들, 네. 공범들을 다 소탕해야 돼요. 소탕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그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조지호가 윤석열한테 임무를 받고 계엄에 선포하는 얘기를 받고 박현수하고 네. 지금 서울청장 대리가 된 박현수가 당시에 경찰국장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사람들의 대화는 저게 정신 나간 놈이 진짜로 계엄 선포할 것 같다. 네. 그 계엄이 어쨌거나 진행돼서 일단은 성공할 것 같다라는 전제로 둘이 대화를 나눈다고요. 네.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번 주말쯤 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윤석열을 맞습니다. 하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얘기했습니다. 경찰들 자기들끼리. 네, 자기들끼리 거기 가담한 애들이 네. 그러니까 쟤네들도 아이고야. 이게 다시 저기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누르고 이걸 성공시킬 거라는 확신이 없어요. 이제 없어요. 그건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무서워는 하는 거지. 그럼 국민을. 그걸 자백을 하잖아. 네. 진짜. 국자라도 들고 나갑니다. 또 확인만 해봐. 프라이팬 우리 집 많아요. 아니 또 국자 얘기하면 또 뭐 야 폭동이다 뭐 난리나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럴 리 없지만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또 우리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 네. 그건 네. 뭐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방식 갖고 국자 계시죠? 같은 얘기는 집어넣어라. 그거 하나 잡아가지고 또 얘네들 뭐 폭동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진짜. 아, 뭐 진짜 말도 못하게 저 사람들 다 진짜 부시고 그렇게 난리인데. 해. 요즘은 그런 시대야. 국자 아니고 연필. 아시겠죠? 펜으로. 저는 궁금한 게 지기현 판사가 내란죄에 대해서 1심까지만 판단하면 2심은 판사가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내란죄로 무조건 물어야 되거든요. 네, 묻어야 아니 이거 발음이 그런 것도 그 내란 소동이라고 난리나. 동시에 두 가지 마음이 나오네. 그러니까 물어야. 하거든요. 일단 지기현한테도 속수무책으로 꼭 당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기피 네.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지기현에 대해서도. 아 기피 신청. 네, 기피 신청을 검사가 해야 되는 게 문제지. 그냥 정권 바뀌면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네, 기다려보세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지기현이 또 있을 테고, 그럼요. 우리가 모르는 심우정이 또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요. 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다 돌려서 생각해 보시면 지금 국힘에서 막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서 저 돌아다니는 것들이 대부분 다 판사 검사 출신이에요. 아, 맞아. 그렇잖아요. 90% 이상이. 맞아. 나머지 10%가 교수였던 사람들이고 와. 교수 경찰 그죠? 아. 근데 그 80, 90% 사람들이 갑자기 멀쩡했는데 국힘 들어가 정치를 하다 보니까 획하닥 해가지고 저런 극우적인 얘기를 하느냐. 그리고
그 한 50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판사 검사가 있었을 뿐이지. 네. 지금은 법원 검찰에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냐? 다 있지. 아니 다 있어요. 있지. 있었던 것들이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 솟아난 게 예, 아니야. 너무 놀래지 마시라고. 원래 있었던 것들이야, 그것들은. 맞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네. 맞아요. 뭐 진통 효과 좀 있습니까? 아, 그 한강 작가가 그랬잖아요. 왜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또 이토록 아름다운가? 왜 세상은 모순으로 가득한데 또 발전하는가? 예. 역사는 이게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런 거예요. 모두 각자가 다 불완전하고 무엇이 궁극적 진리인지 알지 못하며 그리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도 어떤 환경에 처하냐에 따라서 판단착오를 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좌절감에 빠지고 절망하고 불의와 타협하기도 하고 각자는 다 그렇게 사는데 네. 근데 몇천만 명이 서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난 70년간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 보면 저 말씀이 확실하게 저 입증될 수 있는 게 네. 4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면 그때 밧줄에 묶여가지고 수입과 항소유 썼을 때 유시민 학생이 40년 후에 지금 남미를 가가지고 야 이런 데가 좀 문제가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그럼요. 저는 세월이 갔다고요. 지금 제가 뉴욕 맨하탄의 가이라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옛날 철길 이렇게 네. 만들어놓은 우리 서울로 산책로가 같은, 있는데 네. 우리도 그런 거 네. 있죠. 거기를 걸으면서 그 돈이 줄줄 흐르는 빌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미친 것 같은 자본주의 이 체제 속에서 우리 5천만이 된 국민들이 이게 부대끼면서 이만큼의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 그거 네. 굉장히 좀 느낌이 새로웠고요. 네. 좀 뿌듯했어요. 우리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못난 점도 많지만 우리 함께 서로 때로 다투기도 하고 심각하게 이러면서도 잘 해왔잖아요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이 힘으로 이 경험으로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또 잘 해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왔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쓰라림은 그런 거죠, 선배님.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참 열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근한이가 잡히고 난 뒤에 고문 경찰관의 얘기 이런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고서 많은 분들이 증언을 했는데 그때 이제 끔찍하게 느꼈던 장면들이 몇 개 있는데 그렇게 사람을 정기 고문을 하고 막 두들겨 패고 하던 놈이 집에서 전화가 오니까 딸한테 뭐 밥 먹었어? 뭐 이러면서 일상에 잘 대해서 봤어. 걱정하더라. 예. 이런 부분이 하나 저기가 있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참 끔찍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시위하다가 잡혀온 학생 이런 사람들을 막 고문하고 두들겨 패면서 이놈들이 씩 웃으면서 민주화 되면 너네가 나한테 고문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실제로. 저는 그거를 어렸을 때 정말 꼭 갚아주고 싶었어요. 민주화를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니네가 이걸 겪게 해주겠다. 근데 그걸 못하고 지금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는 게 안타까움인데 그만큼 어찌 보면 문명화되고 우리가 법치국가 춘향이 하는 이도령을 만나서 푸는 것이지 변사또를 감옥에 집어쳐넣는다고 풀리는 게 아니요. 글쎄 말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예. 어록에 있는 말씀인데 확실히 그 어려운 싸움을 해보신 분이라 여유가 있으시네. 저보다는 좀 낫네요. 제가 20살 때 가졌던 정치적 소원이 그거였어요.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보는 거. 와 아 진짜요. 20살. 차원이 다른 차원이 다르다. 그럼. 차원이 달라. 감사하다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감사해. 불안은 우리의 삶을 좀 먹어요. 비판의식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더라도 분노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네. 의지만 다지면 돼요. 네. 최악의 경우에도 우리는 해나갈 수 있다. 네. 아 좋네. 네. 마지막에 네. 내가 너무 배불렀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거기까지 갔습니까? 예, 좀 이길 수 있는 힘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많이 버거우신 거 아니죠, 우리 작가님도 요즘에 뒤에 가가지고 막 지금 욕하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 아니죠? 많이 버거우신 건 예, 아니죠? 그런 거 저한테 걸리면 실망할 겁니다. 끝나자마자 아유 이 헌재 왜 안 해? 막 이러면 진짜 많이 실망할 거예요. 저. 아니, 저는 이런 식으로 하죠. 아니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그 정도 하는 거지. 네. 네. 정말 다음 주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진짜 다른 네. 이야기,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할 수 그렇지 있었으면 미래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런 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사실 댓글도 좀 무섭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따뜻하게 좀 달아주세요. 맞아, 불안하시니까. 화 엄청 냅니다.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그럼요. 화 많이 내요. 아, 왜 불안해하는지는 이해가 되죠. 그럼요. 네. 매일 2시만 기다리시잖아요. 화 많이 내시더라고 요즘. 맨날 욕하셔. 맨날 틀리는 놈이 넌 또 나이브한 얘기 하는구나. 화 많이 내시는데 알겠습니다. 뭐 이런 불안감이 있더라도 이것도 잠깐입니다. 아, 그럼요. 네. 저라도 아무튼 좀 잘 극복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욱 씨 욱하지 말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한번 배우고 갑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